응, 안 돼. 안 돼. 필요해. 내가 쓸 데가 있어. 안 돼. 이래야 돼. 그것도 안 돼.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통틀어 희대의 성군이자 무성한 업적을 만드신 임금은 바로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괜히 대왕이 붙는 게 아니죠. 한글 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 농업, 교육, 복지, 음악, 수학, 역사, 군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킨 군주가 넌사벽으로 없었죠. 당대의 무수한 왕들 가운데 어떻게 세종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천재 수준의 학자를 넘어서는 학식을 갖추셨지만 혼자서는 굵직한 몇 가지 업적만 이룰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믿고 뽑으면 뒤도 안 보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면서 넷플릭스처럼 전폭적으로 밀어주었죠. 그러나 동시에 등용되면 세종의 노예가 되어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세종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겐 일종의 악덕 고용주였죠. 세종의 인재 등용 키워드는 첫째, 능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둘째,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세종의 기준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세종의 오른팔이었던 가의정, 황희정승부터 살펴보죠. 세종의 아버지 태종 때부터 있던 채상으로 태종이 문제만 일으키는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하고 셋째인 세종을 세자로 임명할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자세습의 원칙을 파괴하면 이후에도 전례가 생길 수 있사옵니다. 동촉하소서. 라며 극렬히 반대하다가 어허 작작하지 못하겠느냐 라며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까지 떠나게 됐었죠. 세종은 즉위하고 나서 어릴 때 아버지 곁에서 태종을 잘 보좌했던 황희를 기억하고 다시 불러들여 세상에 앉혀 중용했습니다. 오로지 능력만 보고 자신을 반대했던 인물까지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인 것이었죠. 이후의 황희는 특유의 어질고 거절 못하는 성격 탓에 주변에 척탁을 뚫어주다가 뇌물수수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일을 알게 된 세종은 과보다 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잠깐 파직했다가 다시 복직시켜 또 일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신하들은 아니되옵니다. 정념하지 못합니다 동촉하소서. 라고 반대했지만 응, 안 돼. 세종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죠. 한 번은 또 다시 황희가 비리에 연루되어 사직서를 냈더니 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경은 아버님이 신임하신 바이며 과인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기도 반대했던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원칙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바라보고 판가름하는 이런 황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세종에겐 엄청난 의지가 됐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세종의 눈에 들면 일도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황희는 꾸준히 사직하겠다고 여러 번 상소를 올려도 세종은 이런저런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죠. 하다 나이 먹고 너무 아파서 은퇴 좀 하겠다는 것도 여러 번. 신이 더 이상은 늙고 병들어 그만두겠사옵니다. 라고 하자 응, 그래. 아프면 누워서 일하렴. 이라면서 허락하지 않아 무려 87살이 되어서야 은퇴할 수 있었죠. 당시엔 7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든 때였던 걸 감안하면 속된 말로 아주 사골까지 뽕을 뽑아먹었습니다. 또 다른 세종의 측근 조말생을 살펴봅시다. 역시 아버지 태종 때부터 있던 문과의 장원급제한 엘리트였는데요. 태종 때 잘 나가다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김두련 사건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최대 뇌물 비리 게이트에 휘말려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람은 유능했는데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유배 2년 만에 갑자기 세종의 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관직도 다시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사헌부 대관들이 전부 파대하며 난리가 나죠. 아니되옵니다. 저리도 부정한 자를. 동촉하소서. 당시의 조선은 도덕적 잣대가 지금 사회보다도 엄격했죠. 본인은 물론 대대로 집안 전체가 깨끗해야 공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세종은 이 반대를 안 들어줍니다. 안 돼. 필요해. 내가 쓸 데가 있어. 도덕적 잣대만 들이대는 대관들보다 세종은 실리주의자였죠. 반대해도 안 먹히자 조정의 대관들은 출근도 안 하고 파업을 했는데도 거절왕 세종은 끝까지 조말생을 파직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1번을 상소를 올려도 모두 거절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죠. 조말생이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도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특출났고요. 그래서 측근으로 옆에 두었고 특히 조말생은 선대왕 태종을 모셨던 관리여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법안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법안을 개정하거나 아버지 태종 때 일이 관련된 일을 할 때면 조말생에게 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대간들의 조말생 등용에 대한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세종도 굴하지 않고 조말생을 계속 썼죠. 정작 임금과 대간들의 기싸움 가운데에서 괴로웠던 조말생은 본인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세종의 마음에 이미 들어버렸기에 응,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거절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간들이 또 그럼 우리가 전원사직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세종은 그것도 안 돼. 라며 무쇠고집으로 이건 역시 거절합니다.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무려 10년이 넘게 대신들과 세종 간의 힘겨루기가 유지되면서도 끝까지 조말생을 쓰게 된 것이었죠. 종 이품으로 높은 관직인 병조판사로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에 대간들이 10년 동안 뇌물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청했지만 세종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세종은 이렇듯 조말생을 아꼈지만 그의 허물까지 숨겨주진 않았습니다. 조말생은 현역 관리이긴 한데 조선사회 내내 뇌물수수의 대명사이자 아이콘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지요. 이후에 조말생이 이른이 다 되어 힘들다고 사직하겠다고 했지만 세종의 마음에 든 인재였기에 역시 거절당합니다. 너는 더 일해서 죄값을 갚으라는 식이었죠. 그렇게 조말생은 78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야 세종 밑에서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은 신분이 천했지만 천재였던 장영실을 알아보고 중용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콜라보로 천체 관측 기구와 자경루, 측음기 등을 제작해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음악가 박연은 4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으나 세종의 눈에 들어 제대로 조선만의 궁중음악을 청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조선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국방에서는 김종서와 최윤덕을 활용해 북방 개척의 주역으로 활용하였고 조선 최고의 싱크탱크 학문기관인 지편전을 설치해서 당시 젊은 실험적인 인재였던 신숙주, 성상문, 정인지, 퇴양 등을 등용해 당대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렇듯 세종의 인재 등용 철학은 내가 필요한 사람은 무슨 수를 쓰건 무조건 쓴다였습니다. 신분이나 도덕적 잣대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능력만 본 것이었죠. 세종 때의 드림팀을 꾸려 수많은 업적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